여러분,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일터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저처럼 계산기부터 두드리실 겁니다.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빠듯하고 매달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와 생활비를 보면 숨이 턱 막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을 꿉니다. 서울의 비싼 집을 정리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을 마련한 뒤 물가 싼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집을 처분하고 통장에 목돈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 고향의 정서가 남아있는 곳, 요즘 귀촌과 전원 생활의 성지라 불리는 경상도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 적응도 쉽겠지. 국민연금에 예금이자만 더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도시보다 물가도 훨씬 저렴하겠지. 그렇게 저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선택을 하고 정확히 1년 만에 사방이 캄캄한 새벽 어둠 속에서 도망치듯 유턴해야 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은퇴자금 7억 원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꿈꾸던 전원 생활은 왜 악몽이 되었을까요? 물가가 싸다던 시골에서 왜 생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모든 살림살이를 남겨둔 채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귀촌 실패담입니다. 화려한 귀농 성공담, 달콤한 전원 생활의 환상 뒤에 숨겨진 현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시골 생활비의 충격적인 진실. 혹시 지금 집을 처분해 시골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은퇴 후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만들어낸 환상 뒤에서 제가 왜 새벽에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은퇴를 마주했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전기세, 세금 고지서들, 여기에 치솟는 살인적인 물가까지 더해지니 은퇴 후 저희 부부의 삶은 매일이 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체감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수입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 고작 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이 돈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대형마트 전단지를 보며 머리를 싸매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괴감과 불안감이 가득하던 어느 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TV 화면 속 흘러나오던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그곳은 집값과 생활비가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며 은퇴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동안 붙잡고 있던 서울집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서울 변두리에 자리 잡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7억 원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였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저희에겐 매달 비싼 세금만 뜯어가는 미련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 낡은 집 붙잡고 고생하지 말고 이걸 처분해서 시골로 가자. 집을 판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고 거기에 연금까지 더하면 시골에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 정착지를 고르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귀촌과 전원 생활의 성지로 떠오른 경상도 남해의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 사실 저와 아내 모두 학창 시절을 경상도에서 보낸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40년 넘게 살았지만 정서만큼은 여전히 고향의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경상도 사람인데 귀촌지로 가장 뜨겁다는 남해로 가는 게 정서도 맞고 인심도 좋지 않겠나. 말투도 같고 문화도 비슷하니 동네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완벽한 명답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통장에 7억 원이라는 목돈이 찍히던 날, 저는 기분 좋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매달 세후 172만 원이라는 든든한 예금이자가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90만 원을 더하면 매달 통장에 꽂히는 현금은 무려 262만 원. 시골에선 150만 원이면 충분하지. 물가 싼 시골에서 150만 원만 쓰면 소박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남은 돈은 전부 저축할 수 있다는 완벽한 계산기까지 두드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삿짐 트럭을 계약하고 청년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있거라, 숨막히는 도시야. 나는 이제 내 고향의 정이 살아있는 진짜 내 낙원으로 간다. 그것이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잔인한 운명의 시작인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완벽했던 가계부는 이미 시골이라는 거대한 늪 앞에서 모든 환상이 박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이삿짐 트럭이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창밖으로 드디어 푸른 바다와 함께 거대한 남해대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를 건너 마주한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찰랑이는 남쪽 바다와 낮게 가라앉은 한적한 시골 마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서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이제 진짜 우리 낙원에 도착했어. 아내 역시 창문에 이마를 대고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나고 자란 정확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학창시절을 보낸 경상도 땅에 다시 발을 디디고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귀에 익은 사람들의 말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친근한 소리에 안도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지인 전라도나 다른 지역보다 이곳을 선택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이 마침내 지자체의 소개를 받아 계약한 자그마한 시골집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서울의 낡은 빌라를 처분하고 얻은 값싸고 호젓한 보금자리. 이제 이 집을 거점 삼아 통장에 고이 모셔둔 7억 원의 이자와 국민연금을 합친 262만 원으로 남은 생을 풍요롭게 즐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시골에선 아무리 많이 써도 150만 원이면 차고 넘칠 터였으니 매달 지출을 빼고도 100만 원 이상이 고스란히 저축될 것이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고향 정서 속에서 늙어갈 수 있다는 완벽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설렘은 이삿짐 상자를 채 반도 풀기 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계십니까? 서울서 이사온 양반들인가? 거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장화를 신은 마을 이장과 주민 몇 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는 얼른 다가가 손을 내밀며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장님. 저희도 서울 올라가기 전에는 이 아래 동네에서 자란 경상도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는 것을 어필하며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다가가려던 나름의 정착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장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싸늘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기는커녕 담배를 한 대 입에 물며 무뚝뚝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서울 가서 40년 살다 왔으면 그냥 서울 사람이지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마을에 새로 들어왔으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장은 인사는커녕 환영의 기색도 없이 품 안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장부 맨 위에는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생경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으로 300만 원은 내놓으셔야
진짜 우리 주민으로 인정해주고 마을 상수도랑 길도 쓰게 해줍니다. 300만 원이라니요. 도시 아파트에 살며 관리비만 내면 끝인 줄 알았던 저에게는 귀를 의심케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거액의 돈을, 그것도 같은 경상도 인심을 믿고 내려온 동네에서 이삿날 첫날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당당하게 요구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장님, 저희가 이제 막 이사를 와서 경황이 없는데 발전기금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큰 돈입니까? 제가 당황해서 조심스럽게 묻자 이장 뒤에 서 있던 주민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아니, 서울 양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닦아놓은 길이며 상수도를 공짜로 쓰겠다는 겁니까? 남의 바닷가 땅에 들어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그 돈 아까우면 다시 서울 올라가야지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사방에서 쏘아붙이는 차가운 압박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웃들과 이삿날 첫날부터 원수가 되어 고립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통장에서 첫 목돈 300만 원을 깨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어야 했습니다. 돈을 받아든 이장과 주민들은 그제야 만족한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회관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마당에서 저는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에 오면 돈 쓸 일이 없고 매달 15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줄 알았던 저의 오만한 계산기가 남의 바다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사정없이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고향 정서라는 따뜻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지독하리만큼 배타적이고 차가운 시골의 법칙. 그것은 제가 세운 은퇴 설계에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잔인한 현실의 첫 번째 청구서였습니다. 이삿날 첫날부터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생돈 300만 원을 뜯기고 나니 남해의 그 아름답던 바다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무섭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덩그러니 서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내가 정말 올 곳으로 온 게 맞는지 덜컥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지출 폭탄에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남해의 이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저희 부부의 은퇴 설계를 가장 먼저 파탄내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교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은퇴를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오랜 시간 타던 승용차를 미련 없이 처분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자동차 보험료의 자동차세, 그리고 기름값과 만만치 않은 유지비를 아껴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선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 지하철과 버스만 타도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시골도 사람 사는 동네이니 당연히 버스가 잘 다닐 것이라 생각한 게 제 인생 가장 치명적인 화근이었습니다. 남해 바닷가 마을의 교통 현실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마을 앞 낡은 정류장에 서는 버스는 하루에 고작 대여섯 번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배차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눈앞에서 놓치고 나면 다음 차가 올 때까지 두세 시간을 허허벌판 길바닥에서 멍하니 버려야 했습니다. 짹짹거리는 참새 소리를 들으며 시골 정류장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처음 며칠이나 낭만이었지. 진짜 문제는 평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큰 병원을 다녀야 하는 아내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남의 읍내의 병원은 저희가 사는 마을에서 무려 2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자가용 차로는 고작 20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시골 버스를 타고 가려면 중간에 차를 갈아타고 하염없이 기다리느라 하루를 온전히 다 바쳐야 하는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새벽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읍내 병원에 가려고 같이 길을 나섰는데 하필 그날따라 눈바람이 불고 버스는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시골길 정류장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2시간을 넘게 떨고 서 있던 아내는
결리가한 무릎을 감싸 쥐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그냥 병원 안 갈래? 서울에선 집 앞이 다 병원이었는데 여긴 병원 한 번 가기가 왜 이렇게 무섭고 서럽고 힘드냐?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은 무가치함과 미안함으로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선 차 없이 몸 좀 움직이며 소박하게 살면 되지 했던 저의 안일한 생각이 내 가장 소중한 아내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해에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서울집 판 목돈에 다시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내를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에 급한 대로 남해 읍내의 중고차 매매상을 찾아가 험한 시골길을 달릴 수 있는 낡은 중고 SUV 한 대를 계약했습니다. 아무리 연식이 오래된 낡은 중고차라 해도 목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 차량 구입비에 각종 취등록세,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가입하는 탓에 최고 등급으로 책정된 자동차 보험료까지 더해지니 제 통장에서는 무려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서울집을 판 원금 7억 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이자만 파먹으며 살겠다던 저의 굳은 다짐이 귀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완벽하게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원금 1,2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당장 다음 달부터 제 통장에 들어올 소중한 예금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는 냉혹한 자본의 법칙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선 단 1원도 나가지 않던 자동차 유지비와 주유비가 매달 고정 지출로 가계부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병원 한 번 가고 반찬거리 사러 장 한 번 보러 나갈 때마다 왕복 수십 킬로미터의 섬길을 달려야 하니 기름값과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만 매달 40만 원이 넘는 생돈이 가볍게 깨져나갔습니다. 시골에 오면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매달 15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고도 돈이 남을 줄 알았던 저의 가계부는 이 중고차 한 대의 저주 때문에 시작부터 수백만 원의 적자를 보며 밑바닥부터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시골은 더 이상 돈이 들지 않는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외지인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잔인한 전쟁터였습니다. 중고차를 사느라 통장 원금 1,000만 원대가 단숨에 날아간 뒤로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은 돈이 더 많으니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지출을 다시 줄일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특히 시골에 내려오면 마당 앞마당에 널린 작은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 대파 같은 채소들을 내 손으로 직접 길러 먹을 수 있으니 식비만큼은 서울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여보, 마트에서 비싸게 사 먹지 말고 우리도 남들처럼 텃밭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며 살아보자. 돈을 아끼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허리를 굽혀 굳어있던 시골집 마당 구석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도시에서 펜대만 굴리던 제가 시골 땅을 일구는 것은 시작부터가 돈이 들어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그냥 씨앗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돌밭을 갈아엎을 삽과 괭이부터 시작해서 씨앗과 모종, 그리고 흙을 살려낼 비료와 온갖 영양제까지 전부 돈을 주고 사와야만 했습니다. 동네 농자재 상상에 갈 때마다 외지인 서울 양반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주인 아주머니는 은근히 가장 비싼 수입산 비료와 농기구들을 권해왔고 눈치가 보여 거절하지도 못한 채 수십만 원어치의 자재를 사들고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피땀을 흘려가며 벌레와 싸우고 허리가 끊어질 듯 풀을 뽑아가며 길러낸 채소들은 막상 식탁에 올리려고 보니 사먹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 금값 채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배신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중고차를 끌고 나갔던
남해 읍내의 마트에서 터졌습니다. 도시에는 사방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널려 있어서 서로 손님을 모으려고 매일같이 10일 행사나 마감 할인 세일을 해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외딴 시골 동네는 달랐습니다. 독점이나 다름없는 읍내의 자그마한 중소형 마트들은 경쟁 상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건값이 싸기는커녕 서울 대도시 한복판의 백화점 식품관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표를 당당하게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계란 한 판을 집어도, 두부 한 모를 집어도 서울 변두리 마트보다 30~40%는 더 비싸게 가격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니, 이장님, 시골이 왜 이렇게 마트 물가가 비쌉니까? 시골 오면 다 저렴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길에서 만난 이장에게 제가 억울한 마음에 넌지시 묻자 이장은 코웃음을 치며 당연하다는 듯 사투리도 없이 차가운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기는 서울처럼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섬마을까지 물건 실어 나르는 기름값에 인건비 생각하면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싫으면 차 몰고 진주나 창원까지 나가서 장봐 오시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골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오직 직접 농사지은 쌀과 채소로만 연명할 때나 가능한 철저하게 왜곡된 환상이었습니다. 도시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생선과 고기 같은 기본 식자재를 소비해야 하는 현대적인 은퇴자들에게 시골의 유통구조는 지독하리만큼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서울에선 둘이서 50만 원이면 풍족하게 먹고 살았던 식비가 읍내 마트 몇 번 다녀오고 나면 어느새 90만 원을 가볍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오면 15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살 줄 알았던 저의 가계부는 숨만 쉬어도 돈이 새어나가는 시골 물가의 배신 앞에 매달 262만 원이라는 거금조차 저축은커녕 빠듯하게 다 써버려야 하는 위태로운 적자 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질수록 남해의 푸른 바다는 정겨운 풍경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돈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생돈 300만 원을 강제로 뜯기고 나니 남해의 그 정겹고 아름답던 바다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낯설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미 지나간 돈은 잊고 앞으로 아껴서 잘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부부의 150만 원 가계부를 완벽하게 파탄내기 시작한 진짜 지출 폭탄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남해의 이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저희 부부의 발목을 가장 먼저 잡은 것은 다름 아닌 교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은퇴를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오랜 시간 타던 승용차를 미련 없이 처분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자동차 보험료의 세금 그리고 기름값과 만만치 않은 유지비를 아껴야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선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 지하철과 버스만 타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시골도 사람 사는 동네이니 당연히 버스가 잘 다니겠지 생각한 게 제 인생 가장 치명적인 화근이었습니다. 남해 바닷가 마을의 교통 현실은 도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마을 앞 정류장에 서는 버스는 하루에 고작 대여섯 번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배차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놓치면 두세 시간을 시골 길바닥에서 멍하니 버려야 했습니다. 참새 소리를 들으며 정류장에 앉아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진짜 문제는 평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아내에게서 터졌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남해 읍내의 병원은 마을에서 무려 20km가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로는 고작 20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시골 버스를 타고 가려면 하루를 온전히 다 바쳐야 하는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새벽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읍내 병원에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하필 그날따라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시골길 정류장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2시간을 떨고 서 있던 아내는 결국 무릎을 감싸 쥐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그냥 병원 안 갈래? 서울에선 집 앞이 병원이었는데 여긴 병원 한 번 가기가 왜 이렇게 무섭고 힘드냐? 하얗게 질린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미안함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선 차 없이 몸 좀 움직이며 소박하게 살면 되지 했던 저의 안일한 생각이 아내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서울집 한 목돈에 다시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차가 무조건 필요했기에 급한 대로 남해 읍내의 중고차 매매상을 찾아가 험한 시골길을 달릴 수 있는 낡은 중고 SUV 한 대를 계약했습니다. 아무리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라 해도 차량 구입비에 각종 취등록세,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가입하는 탓에 최고 등급으로 책정된 비싼 자동차 보험료까지 더해지니 통장에서 무려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서울집을 판 원금 7억 원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이자만 파먹으며 살겠다던 저의 다짐이 귀촌 한 달 만에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원금 1,2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다음 달부터 제 통장에 들어올 예금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선 단 1원도 나가지 않던 자동차 유지비와 주유비가 매달 고정비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병원 한 번 가고 장 한 번 보러 나갈 때마다 왕복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니 기름값으로만 매달 40만 원이 넘는 돈이 가볍게 깨져나갔습니다. 시골에 오면 지출이 줄어들어 매달 15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줄 알았던 저의 완벽했던 가계부는 이 중고차 한 대의 저주 때문에 시작부터 수백만 원의 적자를 보며 밑바닥부터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착하려 한 시골은 돈이 들지 않는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라 외지인의 주머니를 사정없이 털어가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산 낡은 중고 SUV 차량 때문에 순식간에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서 허망하게 잘려나가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은퇴 이자와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원금은 고스란히 남기겠다던 계획이 시작부터 뿌리째 흔들릴게 뻔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진짜 허리띠 바짝 졸라매자. 돈 안 쓰고 소박하게 살려고 이 먼 시골까지 내려온 거잖아. 저는 불안해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한 우리 부부만의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가계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였습니다. 시골에 내려오기 전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글을 보면 다들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시골에선 마당 구석 텃밭에다가 상추 심고 고추 심고 파만 대충 심어 먹어도 식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달콤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내 손으로 무농약 채소를 길러 먹으며 밥상 물가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을 품고 이적지 마당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도시에서 펜대만 굴리며 아파트 콘크리트만 밟고 살았던 제가 시골 땅의 지독함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텃밭 농사는 결코 씨앗만 뿌린다고 저절로 자라나는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만 한눈을 팔아도 무서운 속도로 마당을 뒤덮는 잡초들은 사람의 진을 쏙 빼놓았고 애써 키운 채소들은 이름 모를 병충해와 시골 벌레들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까맣게 짓물러 죽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농약과 비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동네 농자재 마트에 가서 종자용 씨앗이며 비료며 영양제에다가 돌밭을 일굴 호미와 삽 같은 도구들을 몇 개 집어들 때마다 수십만 원짜리 영수증이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외지인 서울 양반이라는 소문 때문인지 농자재 마트 주인은 가장 비싼 수입산 흙과 영양제만 권해댔고 눈치가 보여 거절하지도 못한 채 생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추 몇 장, 고추 몇 개를 자급자족하겠다고 농자재 값으로 들어간 돈이 이미 서울 대형마트에서 채소를 박스째 사 먹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흘린 피땀과 노동력에 비하면 텃밭 채소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값 채소였습니다. 진짜 비참한 배신감은 텃밭이 아니라 남의 읍내의 마트 물가에서 찾아왔습니다. 시골 마을 안에는 자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없었기에 간장 한 병, 두부 한 모를 사려고 해도 무조건 중고 SUV 차량을 몰고 20km가 넘는 읍내 마트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선 집 앞만 나가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사방에 널려 있어 서로 가격 경쟁을 하느라 온갖 할인 상품과 10일 행사가 매일같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경쟁 업체가 없는 시골 읍내의 마트들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지독한 독점 구조였습니다. 대량으로 물건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공산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골에서 더 저렴할 줄 알았던 과일과 고기, 생선 가격마저도 서울 대도시 한복판보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훨씬 비쌌습니다. 계란 한 판을 집어도, 라면 한 봉지를 집어도 서울 변두리 마트보다 30~40%는 더 비싸게 가격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보, 서울보다 물건 종류도 없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시골 오면 장바구니 물가는 다 싼 줄 알았는데. 마트 매대 앞에서 가격표를 보며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아내의 손길이 눈에 띄게 서글프고 망설여졌습니다. 게다가 읍내 마트 한 번 다녀올 때마다 왕복으로 깨지는 차량 기름값과 남해의 험한 시골길을 달리며 소모되는 자동차 정비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시골의 진짜 밥상 물가는 체감상 서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둘이서 쓰고도 남아 매달 저축까지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저의 소박한 은퇴 설계는 이 가혹한 시골 물가의 배신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262만 원은 비싼 식비와 차량 유지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시골 물가에 밀려 보름도 안 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골은 돈이 없어도 정이 있어 살만한 곳이라는 말은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가장 달콤하고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채워지기는커녕 매달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소중한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해의 그 푸른 바다를 보면서도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남해의 외딴 바닷가 마을에도 기어이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보았던 그 푸르고 평화롭던 남쪽 바다는 어느새 간데없고 칼날보다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사는 시골집을 사정없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자체 소개를 받아 겉모습만 보고 덜컥 계약했던 이 시골집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망으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앞집, 뒷집, 윗집이 서로 열을 나눠 가지며 보일러를 조금만 돌려도 금방 온기가 도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뻥 뚫린 시골의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거대한 얼음 창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냉기와 창문 틈새로 사정없이 들이치는 칼바람 때문에 집안에서도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장갑을 끼고 지내야 할 처지였습니다. 추위에 덜덜 떠는 아내를 보며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름 보일러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은퇴 가계부의 숨통을 끊어놓는 최악의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골집 보일러에 들어가는 등유는 도시가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거대한 기름통에 등유를 한 드럼 가득 채울 때마다
수십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이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거금을 들여 기름을 채워놓아도 외벽 단열이 전혀 안 되는 낡은 집은 그 비싼 온기를 무서운 속도로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불과 보름만 지나면 기름통 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그 추운 겨울철 석 달 동안 오직 난방비로만 매달 60만 원이 넘는 돈이 말 그대로 불타 없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짜 잔인한 재앙은 가장 추웠던 정월 초하루 새벽에 터져나왔습니다. 마당 구석에 노출되어 있던 오래된 수도 배관이 남해의 칼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쾅 소리와 함께 얼어 터져버린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물이 끊기고 마당은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급한 대로 남해 읍내에 있는 보일러와 수리업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냉정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서울 양반. 오늘 같은 날은 다들 바빠서 못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읍내에서도 멀고 외딴 바닷가라. 오고 가는데 시간 다 버려요. 가주려면 출장비에 인건비 더 얹어줘야지. 싫으면 딴 데 알아보든가요. 물이 나오지 않아. 밥도 짓지 못하고 화장설도 가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는 아내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오후 늦게서야 찾아온 업자는 대충 파이프 몇 개를 갈아 끼우더니 섬마을 특수 인건비라는 터무니없는 명목을 붙여 서울 대도시의 2배가 넘는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눈앞에서 생돈이 뜯겨나가는데도 그 업자가 아니면 당장 얼어 죽을 판국이니 고맙다고 고개까지 숙이며 돈을 쥐어주어야 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소박하고 풍족하게 황제처럼 살 줄 알았던 시골 생활은 매달 들어오는 262만 원으로도 턱없이 모자란 비참한 적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름값에 수리비에 비싼 읍내 물가까지 더해지니 은퇴 가계부는 이미 사정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시골은 더 이상 돈이 들지 않는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외지인의 주머니를 사정없이 털어가는 잔인한 전쟁터였습니다. 추위보다 무서운 지출 고지서 앞에서 저희 부부의 노후를 지켜주겠다던 7억 원의 울타리는 이미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겨울 난방비 폭탄과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로 가계부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제 마음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서 남은 돈만큼은 사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저와 아내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은 개인이 아무리 아끼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오래된 집을 처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을 들고 내려왔다는 소문은 이미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과장되게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들과 원주민들 눈에 저희 부부는 소박하게 은퇴하러 온 노인이 아니라 서울에서 수억 원을 쥐고 내려온 뜯어먹기 좋은 돈 많은 외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시골만의 지독한 품위 유지비 청구서가 매달 사정없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크고 작은 잔치가 열리거나 노인의 봄맞이 단체 관광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장은 은근슬쩍 저희 집 마당으로 찾아와 담배를 피우며 부담스러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울 양반, 이번에 노인회에서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대동 온천 가는데 서울서 돈 많이 벌어오신 부자 형님이 찬조금 좀 넉넉하게 보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지인이 동네 사람더라고 정겹게 이웃 사촌처럼 잘 지내려면 이런 데서 인심을 팍팍 쓰셔야 앞으로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인심과 정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포장된 말들의 본질은 명백한 강요이자 무서운 눈치였습니다. 금액도 100만 원, 50만 원 등 수입이 끊긴 은퇴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습니다. 혹여나 돈이 쪼들려 거절하거나 찬조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라도 하면 그 즉시 온 동네에 서울 깍쟁이가 돈은 썩어 넘치면서 지독하게 인색하다는 험악한 소문이 삽시간에 돌았습니다.
외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던 저희 부부는 동네에서 미움을 사거나 소외될까봐 체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머니를 열어 돈을 쥐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경조사비와 찬조금까지 더해지니 매달 나가는 지출이 350만 원을 우습게 돌파해버렸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통장은 보름도 안 돼 바닥났고 저는 결국 남은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마을 찬조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장님, 저희도 연금으로 겨우 버티는 처지라 이제 이런 거액의 찬조금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어렵게 거절의 뜻을 밝히자 그동안 정겹게 들리던 주민들의 사투리 말투는 순식간에 저희 부부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길에서 마주쳐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주민들은 고개를 휙 돌려버리거나 아예 못 들은 척 싸늘하게 지나쳐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마을 대청소 시간이나 공동작업 때도 대놓고 저희 부부만 쏙 빼놓고 은근히 지시를 내리며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에 잠깐 들러도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란도란 웃으며 피어오르던 이야기가 뚝 끊기며 차가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돈을 펑펑 줄 때는 좋은 형님이라며 막걸리를 권하던 사람들이 돈줄을 죄자마자 안면을 싹 바꾸고 지독한 인간적인 배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골의 정이라는 두꺼운 가면이 벗겨지고 오직 돈으로만 굴러가는 시골 공동체의 민낯을 마주했을 때 저희 부부가 느낀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내가 자란 경상도의 정서가 흐르니 말투도 같아서 쉽게 융화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제 착각은 그 지독한 텃세와 돈 앞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캄캄한 방구석에 앉아 남해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돈을 줘도 외지인이고 안 주면 원수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왜 평생 모은 돈을 뜯겨가며 여기서 죄인처럼 눈치를 봐야 해? 아내의 젖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독한 정신적 고립감과 공포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외딴 썸마을에서 돈이 떨어지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잔인한 텃세에 덫에 걸려 우리 노후의 꿈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간적인 소외감과 텃세도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저를 진정으로 밤잠 못 들게 하고 목을 죄어왔던 것은 다름 아닌 숫자의 공포였습니다. 매달 펑크가 나는 시골의 생활비와 돌발 수리비 그리고 찬조금 압박을 메우기 위해 저는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마지막 방어선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고이 넣어두었던 서울집 판원금 7억 원에서 일부를 조금씩 해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몇백만 원만 쓰고 다시 채워 넣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원금의 둑이 터지자 그 뒤로는 무서운 속도로 소중한 노후 자금이 깎여나갔습니다. 은퇴 세대에게 통장의 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정글 한복판에 홀로 버려지는 것과 같은 지독한 공포입니다. 게다가 자본의 법칙은 냉혹했습니다. 원금 7억 원이 야금야금 깎여나가자 당장 다음 달에 제 통장에 들어올 예금 이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자가 줄어드니 생활비는 더 모자라게 되고 그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다시 원금을 더 크게 파먹어야 하는 잔인한 악순환의 늪에 발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매달 초 줄어든 통장 잔고가 찍힌 모바일 뱅킹 화면을 확인할 때마다 제 손은 사정없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우리 부부의 전 재산 7억 원이 고작 몇 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 지독한 금융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돈이 다 마르고 시골 길바닥에 나앉아야 끝나는 잔인한 미래가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여기 경상도 남해에 계속 있다가는 진짜 망해.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해. 어느 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유턴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을 떠나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간다고 말했다간 외지인 깍쟁이가 동네 분위기만 흐려놓고 도망간다며 어떤 거센 비난과 압박, 그리고 또 어떤 터무니없는 명목의 이탈 비용을 요구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선택한 것은 지독하고 서글픈 야반도주였습니다. 남해 바닷가 마을에 내려온 지 딱 1년째 되던 날,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운 새벽 3시, 저희 부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1년 동안 정부치려 애썼던 시골집의 번듯한 가구와 살림살이들은 가져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큰 짐들을 밤중에 옮기다간 당장 동네 사람들에게 들통날 게 뻔했기에 비싼 살림살이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오직 옷가지 몇 벌과 당장 필요한 서류만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신발을 신는 아내의 손이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파르르 떨렸고 눈물방울이 캄캄한 현관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맨발로 복도를 내려오듯 살금살금 마당을 지나 미리 골목 밖에 세워둔 낡은 중고 SUV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동네에 울릴까봐 가슴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헤드라이트 조명조차 켜지 않은 채 희미한 새벽 달빛에 의지해 거북이 기어가듯 마을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어귀를 완전히 벗어나 멀리 남해대교의 붉은 불빛이 보일 때야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점차 멀어지는 어두운 바닷가 마을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자란 고향의 정을 믿고 내려왔던 나의 은퇴낙원은 결국 모든 살림살이를 빼앗고 새벽녘 어둠 속에서 죄인처럼 도망치게 만든 잔인한 종말의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중고차는 새벽 안개를 가르며 다시 숨막히는 도시 서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미친 듯이 고속도로를 달려 다시 돌아온 서울의 풍경은 1년 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회색빛 빌딩 숲과 도로를 가득 채운 자동차 소음이 예전에는 숨막히는 감옥 같았는데 지옥 같은 시골 텃세에서 도망쳐 나온 저희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없는 구원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서울로 돌아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살림살이를 다 버려두고 야반도주를 감행한 탓에 당장 몸을 뉘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시골 물가에 뜯기고 원금까지 파먹으며 줄어든 돈으로는 예전에 살던 서울 아파트는커녕 번듯한 전세방 하나 구하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서울 변두리의 자그마한 빌라, 외풍이 심한 작은 전세 단칸 방에 겨우 짐을 풀었습니다. 집은 좁아졌고 통장 잔고는 1년 전보다 수천만 원이 넘게 깎여 있었지만 침대에 누운 아내와 저의 마음만큼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법적 근거도 없는 마을 기금을 내라며 문을 두드리는 이장의 거친 손길도 없었고 돈을 안 낸다며 길거리에서 싸늘하게 고개를 돌리는 원주민들의 숨막히는 시선도 더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냉정한 도시라고 하지만 적어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며 영혼까지 고립시키는 잔인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만큼 누리고 철저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이 삭막한 도시의 규칙이 어설픈 정으로 포장된 시골의 법칙보다 100배는 더 공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단칸방에 가만히 앉아 연금 90만 원으로 버티기에는 여전히 서울 물가가 버거웠기에 저는 귀촌의 환상을 완전히 버리고 다시 운동화 끈을 동염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집 근처 빌딩의 야간 주차관리원 자리를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대형마트의 주말 단기 도우미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주차장 초소를 지키고 다리가 퉁퉁 부어오를 때까지 마트 매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삶. 객관적으로 보면 은퇴 후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노동의 굴레로 다시 돌아온 완벽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와 아내의 얼굴에는 남해 바닷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땀 흘려 일해번 단돈 수십만 원의 월급 봉투가 제 손에 쥐어졌던 날, 저는 아내와 삼겹살 몇 점을 구워 먹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시골에서 원금 7억 원 깎이는 거 보며 손을 떨던 때보다 내 손으로 매달 땀 흘려 벌어서 당당하게 쓰는 지금이 100배는 더 행복하다.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물가가 싸서 15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달콤한 숫자의 환상. 그 환상에 갇혀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빼앗기며 눈치를 보던 삶은 진짜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익숙한 도시의 인프라 속에서 내 주도권을 쥐고 내 힘으로 땀 흘려 벌어 살아가는 지금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진짜 은퇴 낙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은퇴 설계는 돈을 아끼겠다고 무작정 낯선 시골로 망명하듯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주도권을 쥐고 일할 수 있는 도시에 머무는 것. 그것이 제가 1년 동안 7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피눈물로 배운 귀촌의 마지막 진짜 진실입니다. 부디 저의 이 비참한 야반도주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달콤한 전원 생활의 환상에 취해 도시를 떠나려는 수많은 은퇴자분들의 지갑과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